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30년. 가족이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제가 받은 건 피로와 무시에 대한 대가뿐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거울을 보며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저 자신을 잃어버렸고 남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각성기이자 늦었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 용기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5살 봄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대학로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책임감 있어 보이고 묵직한 느낌이 좋았죠. 얘가 공기업 다닌다고 했지? 친구가 귀띔해준 말에 제 마음이 동했어요. 당시 IMF 외환위기 여파로 취업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거든요.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은 그 자체로도 큰 메리트였죠. 부모님께서도 착하고 성실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몇 번의 만남 후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진중한 모습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어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에게 그의 성실함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장남이 아닌 둘째라는 점도 좋았어요. 시댁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큰형은 공무원이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그분한테는 기대를 많이 하시지 않아서 편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6개월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드레스룸에서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 순간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와, 정말 예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분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거든요.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구나.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저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이쁘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기뻤습니다. 인자하고 따뜻해 보이시는 시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네, 저도요. 그때의 저는 몰랐죠.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요. 앞으로 30년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 사업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작은 동네 공장이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따라갔는데 도착해보니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꽤 큰 규모의 공장이었거든요. 대형마트에 납품도 하고 직원도 20명이 넘었어요. 와,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제가 놀라워하자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웠지. 이제 우리 며느리도 한 식구가 되었으니 함께 해야겠어. 그 말이 단순한 인사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바쁘니? 잠깐만 와서 도와줄래? 처음엔 가끔씩이었어요. 바쁜 날에만 나가서 간단한 포장 작업을 도와드렸죠. 그런데 점점 자주 부르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 나가게 되었어요. 며느리 손 참 빠르네. 야무지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기뻤습니다. 시댁에서 인정받는다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결혼 초반이라 시댁분들께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직원으로 등록해줘야겠다. 시어머니가 저를 정식 직원으로 등록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족이지만 일은 일이니까 급여도 줄게. 물론 다른 직원들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는다는 게 좋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마음이 컸어요. 우리 며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몰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단순한 일손이 아니라 공장 운영의 핵심이 되어갔습니다. 배추 절이기부터 시작해서 양념조합, 포장, 출하, 거래처 관리까지 모든 일을 제가 도맡게 되었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이 김치 맛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거래처 사장님들이 물어보면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만들어서 그래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가 인정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직원들의 스케줄 관리, 원재료 발주, 품질 관리. 사실상 공장 운영의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고 있었죠. 사모님이 진짜 사장이시네요.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는 뜻이었죠. 누군가 결근하면 밥 먹다 말고도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늦게 출하 트럭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문을 지키는 것도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일이고 언젠가는 제가 운영하게 될 공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야, 눈썹이라도 그려라. 창피하다. 아침 일찍 공장에 나가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화장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제게 외모 지적을 하시는 게 서운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명함도 없었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이 사모님 명함 좀 주세요. 하면 시어머니가 대신 답했죠. 명함까지는 아직 며느리니까.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장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그냥 며느리일까요? 급여도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가족이 돈 받고 일하는 게 우습지 않니? 이런 말로 급여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공장 나중에 넣어줄 거야. 시어머니가 가끔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큰아들은 공무원이라 바쁘고 둘째 며느리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한테 맡기는 게 맞지. 그 말을 믿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 공장의 진짜 주인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30년이 흘렀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55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공장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제 청춘을 제 20대, 30대, 40대를 모두 이 공장에 바쳤어요.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공장 일이 바빠서 아이 학부모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죠. 엄마는 왜 맨날 일만 해? 아이의 원망 섞인 말에도 저는 답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정작 제가 받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회보험도 없었어요. 명함 하나 없는 일꾼이었을 뿐이죠.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지금 당장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까지. 뭔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시어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큰아들이 돌아왔다. 아주버님은 몇 년 전 바람을 피우다 이혼을 당했어요. 그 이후로 연락도 뜸했는데 갑자기 왜 돌아온 걸까요? 큰아들이 공무원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네. 그래서
공장을 넘겨주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공장을. 아주버님한테요? 응. 큰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장남이 가업을 이어받는 게 맞잖아. 30년간 제가 들어온 약속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재수 씨, 내가 고용해 줄게.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게. 고용해 준다고? 30년간 이 공장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친 사람에게 고용해 주겠다는 말을 하는 건가요? 형님, 그건 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주버님은 단호했어요. 형이 물려받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 원래 장남이 가업을 잇는 거 아니냐? 남편까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개발한 레시피도 구축한 거래처 관계도 쌓아온 노하우도 모든 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지친 55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남을 위해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었나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어요. 아주버님이 공장에 나타나서 이것저것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운영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30년간 제가 만들어 온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했어요. 이 레시피는 누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거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려주지 마.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레시피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아주버님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친정에 좀 있을게요.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도 이 상황이 어색했을 거예요. 하지만 형을 반대할 수는 없었겠죠. 친정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있었어요. 30년 만에 친정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엄마의 품에 안긴 순간 저도 참았던 울음이 터졌어요. 엄마,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우리 딸이 제일 고생했지. 그래도 어떻게 30년을 참았니? 그 말에 제 억눌린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한때는 당연했던 희생이 돌이켜보니 부당함의 연속이었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죠. 며칠간 친정에 머물며 마음을 추스르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분노와 서운함을 넘어서 오기가 생겼어요. 제가 쌓아온 경험과 실력, 공장 운영 노하우, 김치 레시피, 거래처 인맥. 이 모든 게 다 제 것이었어요. 단지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었을 뿐이죠. 그럼 내 이름으로 해보자. 30년간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당당히 서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나 김치 가게 할래. 뭐? 김치 가게? 응. 30년간 김치 만든 건 나잖아. 내가 만든 김치로 내 가게 해보고 싶어.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딸아, 나이도 있고. 혼자 해서 되겠니? 해볼래.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 점포를 구해서 김치 전문점을 차리는 것. 30년간 익힌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였죠. 몇 주 후 저는 작은 점포를 구했습니다. 보증금도 부담스럽고 월세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제 시작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점포를 정리하고 간판을 달 때 가게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이름을 생각해봤지만 결국 진심김치로 정했어요. 진심으로 담근 김치를 진심으로 대하고 싶었거든요. 30년간 남의 이름 뒤에 숨어있던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싶었어요. 간판이 달린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김치. 이제부터 내 가게네. 가슴이 벅찼어요. 55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열고 첫 일주일은 너무 조용했어요. 새로 오픈한 가게라 아직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있었고 김치 전문점이라는 게 흔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문을 열고 기다려도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꾹 참고 살아온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SNS 계정을 만들어서 김치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주문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볼까? 매일 고민하며 작은 변화들을 시도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첫 번째 고객이 오셨어요. 여기 김치 파는 곳이죠?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김치를 찾으세요? 배추김치 좀 사볼게요. 맛있어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첫 번째 김치를 포장해드리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30년간 만들어온 김치지만 제 이름으로 파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사장님, 김치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번엔 좀 더 사갈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만든 김치를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부터 조금씩 단골 고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에 김치 진짜 맛있게 하는 곳이 생겼대. 어디? 진심김치라고 사장님이 30년간 김치만 만드신 분이래.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고객이었습니다. 김치 하나를 사더라도 정성껏 포장해드리고 보관법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사장님, 이 김치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30년간 연구한 레시피입니다. 재료도 직접 선별해서 쓰고요. 아, 그래서 다른 곳과 맛이 다르구나. 고객들의 반응이 점점 좋아졌어요. 온라인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건이었지만 점점 늘어나더니 일주일 후엔 하루에 10건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예전 공장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를 연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온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맞으시죠? 여기 진짜 사모님 가게예요? 예전 김치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중엔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는 분도 있었어요. 사모님, 여기가 진짜 사장님 가게라는 말 듣고 눈물 나더라고요. 저희 다 알잖아요. 공장은 사모님이 살린 거였단 거.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그 고된 시간들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일자리 있으면 다시 불러주세요. 사모님이랑 다시 일하고 싶어요. 그날 밤 작은 가게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 뒤에 남은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며칠 후 휴대폰으로 낯익은 번호가 떴습니다. 혹시 진심김치 사장님 맞으세요? 예전에 김치에 납품하셨던 김치가 맞나요? 예전 거래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를 주셨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김치를 사서 먹어보고 바로 알아봤다고 하셨어요. 이 맛은 사모님 아니면 못 내는 맛이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제 솜씨가, 제 정성이 다시금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진심김치는 한 명의 고객에서 시작해 다시 과거의 거래처들까지 입소문이 퍼져갔습니다. 진심김치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그 말투는 잊을 수 없었죠. 너 레시피 훔쳐갔니? 이건 도둑질이야. 어이없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레시피 제가 만들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조합하고 제가 버무리고 제가 숙성 확인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산업 스파이니 영업비밀 유출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몰아붙였죠. 그때 처음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심김치의 존재가 지역 방송에 소개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댁은 계속해서 법적 압박을 가해왔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객들과 예전 직원들 그리고 동네 분들이 자발적으로 응원 댓글을 남기고 커뮤니티에 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 김치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 사장님입니다. 30년간 땀 흘려 만든 맛을 누가 훔쳤다고요? 그건 도둑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그 말들이 제게 엄청난 용기를 주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만든 레시피라는 걸 입증할 자료들이 있었고 결국 시댁 측은 고소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지역 방송 이후 전국 케이블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한 중년 여성 CEO 특집에 출연 제안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촬영 당일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며 말했어요. 저는 30년간 남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진심김치의 온라인 주문은 폭주했습니다. 택배 상자 포장에 손이 모자라 직원 2명을 더 채용했고 새벽 배송 요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심김치는 단순한 김치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김치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던 브랜드였죠. 여기 김치 먹으면 눈물이 나요. 저도 사장님처럼 새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 가게를 열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한 재료, 정성스런 제조, 따뜻한 응대. 이 3가지는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원칙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유리창 너머로 2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시어머니는 입술을 움직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전처럼 와닿지 않았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선 모든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으니까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의 고객,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제 김치를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이 저의 지금이자 미래였거든요. 그날 가게 문을 닫으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이야.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제 삶의 주인입니다. 김치 한 통에 담긴 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30년을 견디고 일어선 제 의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리뷰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진심김치 덕분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사장님, 저도 제 삶을 바꾸려고요. 용기 내볼게요. 이런 메시지들이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저는 이제 김치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걸 느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도 누군가의 이름 뒤에 숨어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때문도 상황 때문도 아닌 단지 나는 나로 살겠다는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진심김치는 그런 삶을 선택한 한 여성의 작은 선언에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또 하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